네, 미국 대선과 FOMC 지난주 두 개의 큰 이벤트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매크로 환경에도 변화가 불가피하고요. 앞으로 경제와 자산 시장 흐름, 변화 전문가들 모시고 짚어보겠습니다. 주현수 한국금융연수원 교수, 목대균 KCGI 자산운용 운용총괄 대표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 우리 시장 흐름은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빅 이벤트들 넘겼고 불확실성 해소라는 측면에서 앞으로 좀 안정을 찾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대표님? 네, 우리나라 시장은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트럼프 쪽의 정권이 갖다가 확실하게 됐기 때문에 그동안 시장이 가지고 있었던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됐다라고 봅니다. 과거 트럼프 1기와는 달리 트럼프 2기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당선자의 성향이 어느 정도 파악이 돼 있고요. 그 정책적 방향성도 어느 정도 명확하기 때문에 그러한 불확실성적인 측면에서 이전보다는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보다는 나을 수 있다. 한번 경험해봤던 것이 좀 그나마 좀 긍정적이라고 봐야겠는데 트럼프 2기 시대를 앞두고 있고 트럼프가 여러 가지 공약을 내놨는데요. 저희가 앞서서도 좀 언급을 해봤었는데 교수님께서는 공약 중에 어떤 부분 좀 주목하고 계십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공약 자체는 지난 1기 때와 거의 차이가 없다라고 보셔도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마가 시즌2라는 드라마를 다시 보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제 중점적으로 이슈가 되는 부분들을 보자면 일단 관세 관련해가지고 보편적인 관세라는 개념을 들고 나왔죠, 이번에는. 그래서 지금 10%대의 보편적인 관세를 매기고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서는 60%까지 관세를 올리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상응관세법이라고 해가지고 실제로 무역 상대국이 매기고 있는 관세만큼을 그대로 매기는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중국과 러시아를 두고 봤을 때 대중국에 대해서는 디커플링을 지속할 것으로 보이는데 러시아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할 것이냐. 특히나 이것은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스탠스를 보일지 좀 관심을 갖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석연료 관련된 이슈들, 여기에서 이번에 조금 달라진 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SMR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투자를 하겠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보다는 화석연료로의 회귀가 그렇게 강하게 나타나지는 않겠지만 그리고 일론 머스크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어떤 식으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될지 보아야 되겠지만 1기보다는 조금 더 나아진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관세맨이 돌아왔다라는 평가도 있던데 앞으로의 여러 가지 공약들이 어떻게 이행이 되는지 그대로 가는지도 지켜봐야겠습니다. 대표님께도 좀 여쭤보겠는데요. 트럼프의 어떤 정책이 좀 영향이 클 거라고 보십니까? 앞서 주현수 대표님께서 많은 정책을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중에 성장률 관련해가지고는 아무래도 관세 관련된 정책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주식시장 관점에서 봤을 경우에는 미국 기업들의 법인세 인하 정책이 상당히 중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개의 정책을 합했을 경우에는 무역의 관세 정책 같은 경우에는 무역 흐름에 조금 부정적인 움직임을 보이게 됩니다. 반면에 법인세 인하 같은 경우에는 주식시장에 긍정적일 수 있고요. 기업들의 성장률에 상당히 도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두 개를 합쳐놓고 봤을 경우에는 성장률에는 약간 부정적인 효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인플레이션 관련된 정책을 조금 살펴보고 싶습니다. 앞서 얘기하셨던 무역 관련된 정책 그리고 불법 이민자의 추방 등의 정책들을 합해 놓고 봤을 경우에는 우리가 경제학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압력은 저희 전문기관들의 예측치에 보게 되면 1%포인트 정도 상승할 여력이 있다라는 생각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쳐놓고 봤을 경우에는 자산시장에서는 성장률은 장기적으로 좀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재정 정책을 쓰고 그다음에 성장률을 갖다가 도모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산업 정책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성장률엔 긍정적이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성장률을 갖다가 누를 수밖에 없고 인플레이션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은 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호재와 악재가 있지만 약간 더 뭐 부정적일 수 있다는 점도 언급을 해주셨고요. 트럼프의 보편 관세, 뭐 수출 중심의 우리 경제에 영향이 적지 않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일단 관세와 관련해서 저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은 그 국제 시장에서의 경쟁력적인 측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1번, 관세가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확실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고요. 그런데 두 번째로 생각을 해보면 중국과 한국이 경쟁 관계에 있는 어떤 산업군 내지는 수출 상품이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중국에 대한 관세가 올라간다라고 한다는 것은 한국의 그 기업들에게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상대 가격이 좋아지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게 되죠. 그런 부분에 따라 가지고 어느 정도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분석한 자료를 보면은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해 보았는데 미국의 대중국 관세가 1%포인트 상승을 하면은 한국의 대미 수출은 약 2.2%포인트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을 생각을 해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개선되는 효과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점을 하나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수출은 늘어나는데 그거에 따른 부가가치가 다 한국만의 것이냐라는 점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중국의 한 기업이라고 생각을 해보죠. 미국이 관세를 매겨가지고 그 수출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그러면은 중국 기업 입장에서는 그 제3국을 우회해가지고 수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하겠죠. 네. 예를 들어서 한국이라든지 대만이라든지 아니면 베트남이라든지 이런 기업들, 이런 국가들을 통해가지고 우회 수출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실제적으로 한국에서 어떤 상품이 미국으로 수출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안쪽에 보면 중국의 가지고 있는 부가가치의 그 폭이 점차적으로 그 비중이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고 있죠. 실제적으로 2016년 이후에 트럼프 일기 때에도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다는 점에서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 일기를 우리가 많이 참고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 기업들에게 아무래도 이게 부담이 있을 것 같은데 대표님 보시기에는 어떤 산업이 좀 영향이 클 거라고 보십니까? 예, 뭐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수출 중심의 제조업 중심의 국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정책이 변함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 제조업체들의 이제 스마일 커브를 봤을 경우에는 그 R&D 그다음에 제조업, 그 판매로 이어지는 그 연결고리에서 가장 취약한 제조업 쪽에 지금 포지셔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미국의 그 정책을 봤을 경우에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그 미국의 설비 투자 사이클이 아직까지 재개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요. 이에 따라서 조선이나 방산, 기계 등의 그 업종이나 산업들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그 영향이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번에 조금 두드러지는 부분은 미국의 에너지 전환 정책인데요. 과거에 친환경으로부터 그 화석 연료 쪽으로 에너지 정책의 무게 중심이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그 우리나라가 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그 2차 전지주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는 심리적으로나 정책적으로 좀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내 이슈로 지금 그 움직이는 기업들 같은 경우 그 제약이나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영향에서 조금 자유로울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규제 완화 움직임을 보이는 그 금융 쪽 그리고 암호화폐 쪽 산업들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도 역시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조금 우려되는 부분은 미국하고는 좀 거리가 멀지만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없는 부분이 중국의 공급가행 섹터들입니다. 미국에서 아무래도 관세를 올리다 보면 중국의 공급가행 섹터인 철강이나 화학 쪽의 그 제품들이 아무래도 아시아나 국내 쪽으로 유입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서 결과적으로는 한국의 그 산업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섹터별 흐름을 잘 챙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관세와 감세 정책에 관련해서 미국의 물가가 다시 자극될 것이다. 뭐 이런 전망들도 좀 있습니다. 물가 자극이 뭐 연준의 통화 정책에도 변화를 줄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일단 첫 번째 관세를 적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수입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 그렇게 되면 인플레이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이 첫 번째라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그 이미그레이션과 관련된 이슈들
특히나 지금까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미국의 노동 공급이 이민자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활발하게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이 부분을 막는다라고 한다면 직접적으로 노동 공급에 타격을 줄 수밖에 없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안정화돼 가고 있는 임금의 상승폭이 다시 한번 그 혼란을 맞아서 위쪽으로 올라갈 개연성이 있다라고 봐야 될 겁니다. 이 두 가지 요소가 향후 인플레이션에 가장 직접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요인이 굉장히 높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월스트리트 저널이나 다른 미국 주요 일간지들의 그 기사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월스트리트저널 설문조사를 보면은 68% 정도가 즉 그 경제학자들의 68% 정도가 트럼프하에서 인플레이션이 더 빠를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상당수 IB들도 보면은 지금 전체적으로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가 둔화될 것이다라는 지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연준 입장에서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스탠스를 가져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인플레이션의 재발 가능성이 있다. 연준의 스탠스도 좀 신중해질 수 있다는 점을 언급을 해주셨고요. 대표님께도 여쭤보겠는데 트럼프 당선 이후에 연준의 금리 인하가 뭐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 뭐 이런 전망,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에 저 시장 금리가 급등함에 따라서 정책 금리는 내렸지만 시장 금리 급등에 따라서 이제 연준도 조금 당황하는 네. 모습을 보이고 있고 채권 시장도 지금 패닉 상황인 것 같습니다. 데이터를 놓고 봤을 경우에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지금 완화되고 있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 교수님도 말씀하셨고 많은 시장 참가자들이 예상하고 있지만 향후에 인플레이션 압력이 다시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감이 있기 때문에 이걸 고려한다고 하면 연준은 향후에는 좀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조금 소극적일 가능성을 갖다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역시 연준의 스탠스가 좀 신중해지고 소극적일 수도 있다라는 점을 언급을 해주셨고요.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그 연준의 금리 정책, 금리 인하도 중요한 변수인데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가 좀 늦어진다면 한국은행 통화 정책에는 어떤 영향이 있겠습니까? 그 아무래도 뭐 좋은 신호라고 볼 수는 없겠죠. 예를 들어서 한국은행의 최근 움직임을 봤을 때 결국 가장 기준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미국 기준금리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창용 총재 자신이 인터뷰 과정에서 그 미국 연준과 완전히 독립적일 수 없다라는 언급을 여러 번 하시기도 하셨었죠.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미국의 기준금리가 인하되는 것이 느려지고 더 빨리 끝나게 된다라고 한다면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속도도 아무래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 거는 한국의 정책 금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부동산 PF나 경기 둔화 같은 내부 경제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반영을 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부분이 문제입니다. 한국 경제 정책을 최근에 살펴봤을 때 예를 들어서 재정정책 담당인 기획재정부가 한국전력의 부채 확대를 통해 가지고 인플레이션을 막고 그다음에 통화정책 담당인 한국은행은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가지고 금리 인하를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그 약간 아이러니한 모습들을 보였었단 말이죠. 네. 즉 누가 무슨 정책을 펴느냐 그다음에 그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가 교과서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일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왜곡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그다음에 남는 것은 결국 대외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는 대외 경기에 동조화시켜버리는 그런 이상한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점을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도 좀 신중해질 수 있다. 우리의 정책 방향이 좀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점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지난주 중국 전인대 상무위도 좀 관심이었는데요. 부양책이 좀 실망스럽다라는 평가가 있던데 중국의 이번 부양책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그 부양이라고 하면은 이제 그 돈을 풀어서 뭔가를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자료는 사실 부양이라고 보기에는 베일아웃용이라고 그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약 향후 5년간 10조 위안 규모의 재정 부양을 결정했다라고 하고 그런데 그중에 6조 위안 정도는 지방 정부 부채 한도를 위해서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는 결국 기존에 숨겨져 있었던 지방 정부 부채를 채권 시장으로 그 흡수시킴으로써 그
숨겨져 있던 부분을 이제 베일아웃한다는 그런 효과는 있지만 이것이 그러면 경기 부양에 도움이 되느냐? 그 부분은 잘 모르겠다라는 거죠. 굳이 간접적으로 봤을 때 이 부분을 가지고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한다면 지방정부의 이자 비용이 한 5년 동안 6천억 위안 정도 줄어들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10조 위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6천억 위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게 부양에 미치는 효과는 매우 작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돼서 시장에서도 그에 따른 반응을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2기가 특히 뭐 중국과의 패권 경쟁 더 치열해질 것이고 중국이 경기 부양에 더 많은 돈을 쏟아부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는데 이 부분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주현수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지방 정부에 관련된 부채를 갖다가 이연시키는 거죠. 지금 정부 부채를 갖다가 차환하고 있는 방향으로 가면서 향후에 이자 비용 절감 그리고 향후에는 또 지출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게 끝은 아니고 저는 새로운 그 시작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25년 재정 정책의 방향성이 정해지고 그다음에 지방 투수채 한도를 상향함으로 인해서 향후에 사용할 수 있는 여력을 갖다가 확보를 하려고 하는 움직임으로 저희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은행 자본 확충이나 주택 재고 매입 그리고 부동산세 비준 등의 다양한 정책들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12월 중순에 경제 공작 회의 등을 통해서 조금 더 가셔야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그 움직임에 따라서 중국은 조금 비하인드 커브적인 측면, 조금 천천히 대응하면서 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고 UBS 같은 경우에는 경제 성장률을 갖다가 조금 하향 조정했지만 향후 그러면서도 그 언급을 갖다 했던 부분은 향후에 더 큰 정책 지원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매크로적인 측면에서 봤을 경우에는 그 내수 부양, 경기 부양에 대해서 조금 집중하고 있지만 잊지 말아야 될 부분은 중국은 올드한 그 오래된 산업들 같은 경우에는 부진하고 있지만 새로운 산업들 저희가 우려하고 있는 반도체, 그다음에 로봇, AI 그리고 우주 투자에서는 지금 많은 부분에서 발전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갖다가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12월 경제공작회의도 좀 주목을 해봐야겠고요. 지금 그 미국의 국채금리 레벨 자체가 트럼프 트레이드로 많이 올라와 있는데 국채금리 전망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십니까, 대표님? 국채금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을 갖다가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성장은 단기적으로 촉진이 됐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성장은 장기적으로는 좀 둔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그 인플레이션 압력은 갖다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 경제는 그 잠재 성장률 이상의 그 상승을 조금 보이는 상황이고 네. 노동 정책이나 감세 정책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조세 정책 같은 경우에는 그 인플레이션 압력을 갖다 유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GDP 대비해서 부채 비율 증가도 또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고 이렇게 된다고 하면 그 인플레이션 우려를 갖다 우려해서 시장 금리는 조금 상승할 여력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시장 금리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좀 당분간 이어갈 수도 있다라고도 봐야겠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환율도 걱정인데요. 지금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로 달러 강세 요인이 아무래도 좀 많아 보이는데 앞으로 환율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지금 향후 트럼프 정부 4년을 봤을 때 초반 2년은 어느 정도 강세를 보일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다음에 후반부 2년에는 달러화가 약세로 전환될 개연성이 꽤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초반 2년에 달러화가 강세가 될 개연성은 조금 전에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느 정도 금리가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캐시플라우 입장에서 봤을 때 달러화가 그 높은 금리를 쫓아가는 그런 식으로 미국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고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지금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죠. 이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새로운 시작을 얘기할 때에는 사실 이미지가 어느 정도 중요한 부분이 있죠. 트럼프 행정부 1기를 생각해 보면은 환율에 대해서 어떤 공통적인 그런 스탠스나 이런 거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이 필요할 때는 강세가 좋다. 그다음에 경제를 위해서는 약세가 좋다. 이거를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초기에는 이미지 관리적인 측면을 위해 가지고 아무래도 달러와 강세를 암묵적으로 용인할 개연성이 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 거냐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좀 문제가 많이 복잡해진다라는 거죠. 텍스건 말씀하셨죠? 그 부분 확실히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노동 공급이 줄어든다라는 거는 결국 극단적으로 봐서 거시경제적인 측면으로 보면은 실제 GDP의 성장률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간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재정 지출은 계속해서 확대되고 지금 현재
그 행정부나 아니면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섰을 때 그 4년 동안 재정 적자의 규모는 해리스가 들어섰을 때 3조 5천억 달러 정도와 비교를 해본다면 거의 2배가 넘는 7조 5천억 가까운 그 정도의 사이즈를 생각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상태다라고 한다면 달러화 강세를 유지하기는 사실 쉽지 않은 상태가 될 겁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2년, 그 마지막 2년 동안은 달러화 약세가 될 개연성이 꽤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초반 2년은 달러 강세, 후반 2년은 달러 약세로 전환할 수 있다라는 점을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그 우리 시장 부진 원인으로 외국인 매수세 실종도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대표님께서는 외국인 수급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금처럼 그 원달러 그 환율이 약세 상승하는 국면에서 네. 같은 경우에 외국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환차 손을 갖다가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한국에 투자했던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포지션을 정리하고 나가는 게 당연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향후에 원달러 쪽이 계속적으로 약세를 보인다고 하면 이런 압력은 갖다가 계속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1,400원대에서 정부의 개입 움직임이 조금 목격이 되고 있는데 향후에 이렇게 환율을 갖다 관리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외국인 수급의 핵심 키는 우리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 쪽의 업황이 어떻게 개선될 수 있고 언제 개선될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좀 달려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향후의 키일 것 같고요. 수출 앞서 계속 말씀드렸던 수출 경기 또한 지금 현재 미국과 중국의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관세 장벽 등 무역 전쟁이 벌어졌을 경우에는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지가 또한 그 외국인 수급을 갖다 자유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긍정적인 것은 그 미국 산업의 캐펙스 사이클하고 연동돼 있는 그 상황에서 지금 고환율로 인해서 수혜를 받는 업종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얘기했듯이 뭐 산업재 관련된 부분들, 그 조선, 기계, 그 같은 경우들이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은 좀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업황 얘기도 잠깐 해주셨는데 일단은 뭐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뭐 칩스법 폐지 가능성인데 대표님 이 부분 영향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뭐 칩스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 보조금보다는 그 관세가 반도체 산업에 조금 더 낮겠다라고 하는 트럼프의 발언에서부터 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나 당장 뭐 칩스법을 갖다 폐지하기에는 조금 너무 그건 과한 표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도체라는 걸 놓고 봤을 경우에 가장 그 공화당 트럼프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 제일 중요한 건 현재 일자리 창출과 연결되는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삼성은 텍사스 쪽에, SK 하이닉스는 인디애나 쪽에 지금 현재 공장을 갖다가 설립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일자리 창출과 연결됐는데 이걸 갖다 폐지한다고 하면 조금 그 표박과 연결돼서 그 조금 예상치 못한 그 부정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 쪽 같은 경우에는 중국 쪽에 그 레거시 반도체를 갖다 계속 규제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네. 이럴 경우에는 오히려 한국이나 대만에 반사적인 이익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트럼프 일기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 규제에 대한 언급이 좀 많이 있었는데요. 네. 결과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한국과 대만의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는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저희도 우려감은 있지만 결국에 한국과 그 대만의 반도체 기업들이 경쟁력을 유지한다고 하면 기업 가치는 상승할 가능성이 장기적으로 봤을 경우에 상승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도 잘 챙겨보셔야겠고요. 트럼프 트레이드로 비트코인, 금값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뭐 비트코인 상승세가 뭐 대단합니다. 자산 배분 전략 측면에서 교수님께서는 어떤 부분에 좀 관심을 가지는 게 좋겠다고 조언을 해주시겠습니까? 사실 비트코인하고 금은 성격이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자산이라고 보셔야 될 겁니다. 금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플라이트 투 세이프티 현상이 나타났을 때 가장 먼저 바라보게 되는 자산이 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경기가 안 좋다라거나 아니면 어떤 그 불확실성이 존재를 하게 될 때 가장 선호되는 자산입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지금 이 부분을 잡고 들어가신다라고 한다면 조금 위험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트코인은 기본적으로 스페큘레이션에 의한 투자 자산이냐 아니면은 플라이트 투 퀄리티를 따라가는 그런 어떤 위험에 대응하는 자산이냐라고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만약에 비트코인이 실물에서 통화를 대체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고 그 다음에 그 범위가 광범위하게 넓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비트코인이 달러화에 대응되는 자산의 개념으로서 안전자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게 아니다라고 한다면은 단순히 그냥 투자 자산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밖에 없고 비트코인의 치명적인 단점 중에 하나 언더라인 에셋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점, 이 부분이 계속 문제로 남게 돼서 굉장히 그
하이 볼레타일한 그런 식의 자산이 될 개연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향후에 어느 정도 볼레틸리티가 떨어지고 그런 부분이 나타났을 때, 그다음에 트럼프 행정부에서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자산의 관점에서 비트코인을 어느 정도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 두 자산의 움직임은 완전히 반대쪽으로 갈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대표님께서도 짧게 투자 전략 조언해 주실까요? 예, 현재까지는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빅테크들이 중심을 이끌었던 시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빅테크들의 그 문제점을 보게 되면 너무 집중도가 높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캐피탈 인텐시브, 자본 지출이 상당히 많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 시장의 정책 변화 가능성을 봤을 경우에는 이런 대형주에서부터 중소형주, 그리고 테크 중심에서 금융, 산업재 등으로 확산될 여지가 있다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라고 하면 이전보다는 테크 중심에서 좀 분산된 포트폴리오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자산 배분으로 봤을 경우에는 네. 아무래도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게 되고 미국의 부채 부담 증가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미국의 자산 규모가 확대되고 그리고 부채 규모가 높아졌을 때 코릴레이션이 가장 높은 금 등에 대한 자산으로 또 다변화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중심의 투자를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섹터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수출 중심의 제조업 중심의 산업을 갖다가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피해를 보는 업종이 있기 때문에 한국 중심에서 그러면 그 글로벌을 갖다 일부 투자하는 쪽으로 다변화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포트폴리오 전략도 잘 짜보시고요. 오늘 주연수 한국금융연수원 교수, 목대균 KCGI 자산운용 총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